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곳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원수나 악연이 있으신가요? 전 50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까지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과 하필 가족으로 묶여버리게 되어 힘든 시간을 아주 길게 견뎌야 했죠. 그 사람과 인연이 끝난 지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제가 당했던 일들이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과거 저에게 형님이었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시간 관계상 제가 겪어온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친구에게 소개를 받았던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성격도 유순했고 책임감도 강했던 사람인지라 짧은 만남에도 결혼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찾아가 인사도 했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 상견례까지 잘 마무리되며 결혼식 날을 잡게 됐죠. 그런데 남편의 가족들 중 제가 얼굴 한 번, 목소리 한 번 못 배웠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손이 형님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의사였던 형님께서 병원 일이 바쁘시다며 항상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 불참을 하셨죠.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병원 일이 바쁘다고 하지만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자리가 좋기 10번은 넘어가는데 그중 잠깐이라도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 게 이상하게만 느껴졌죠. 같은 며느리로서 좋든 싫든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어떻게 단 한 번을 만날 수 없는지 궁금하기만 했어요. 가족들 사람을 궁금해 하시지 않는 모습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형님이 어떠한 분인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형님은 나에 대해서 궁금해 안 하셔? 글쎄, 나도 형수 얼굴 본 지가 꽤 오래돼서 형수가 원래 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야. 최근에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형수 도움을 좀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자기 멋대로 하는 성향이 생겼고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서 그런가 봐. 공부를 잘해서 어렸을 때부터 형수 부모님께서도 아무런 터치를 안 했다고 들었거든. 내가 잘은 모르지만 형수 부모님도 형수를 어려워할걸? 뭐 그나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집을 어려워했는데 뭐 요즘에는 그러지도 않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집이 몇 번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움 주고 난 이후로 더 막 나가기 시작했거든. 뭐 가끔 선을 넘는 일이 있기는 한데 뭐 어머니가 참으라고 하니까 참고 있기는 하지. 근데 그런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뭐 거의 병원에 사는 사람이라 별로 마주칠 일도 없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가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잘난 맛에 취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아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을 거라는 남편의 말에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 사이 자주 마주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형님을 직접 뵐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된 건 결혼식 날이 처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동서. 뭐 어쩌다 보니 식장에서 처음 인사를 하게 됐네. 앞으로 잘 부탁해. 내가 바빠서 동서가 시댁 일을 많이 신경 써야 할 거야. 형님은 처음 본 저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식장에 온 자신의 지인들을 맞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그 당시 병원 일이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은 우리 부부의 결혼식이 마치기도 전에 떠나버렸고 결혼을 한 후로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남편 말처럼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바쁘다고 해도 시댁을 챙겨야 하는 중요한 날이 몇몇 개 있기 마련인데 형님은 그런 날도 챙기지 않았고 챙기더라도 자기 시간에 맞추길 원했죠. 그리고 제 기준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감정의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시댁 가족들 앞에서 표현했습니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죠. 동서는 명절이 좋아?
아니면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웃고 있는 건가? 네? 억지로 웃는 건 아닌데요. 근데 저희 집 정도면 재밌는 명절 아니에요? 남자들도 일 다 도와주고 제사상도 차릴 게 별로 없고 가족들 모두 모여서 웃고 즐기는 게 진짜 상상으로만 하던 명절 같아서 전 재밌는데. 퍽이나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 남의 식구들하고 섞여서 노는 게 편하다곤 하지만 제사 같은 건 왜 지내나 싶고. 아우, 난 다 짜증나. 그냥 우리 병원 원장님께 말해서 병원 하겠다고 할 걸 그랬어. 아이 여보, 아이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도 계시는데. 뭐? 나는 내 생각도 말 못해? 내가 그래서 명절에 시댁에 안 오기라도 했어? 거침없이 내뱉는 말에 가족들이 당황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형님에게 받은 도움이 있어 혼내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였죠. 그나마 그때는 그 정도가 형님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수위 중 가장 높은 수위였어요. 나중에는 이러한 모습이 기본이 됐지만요. 뭐 하여튼 그 정도 짜증을 부리긴 해도 더 심한 행동은 못했습니다. 특히 저와 남편에게는 짜증 한번 부린 적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한 지 10년이 더 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사업을 하던 남편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됐고 집안 형편도 한순간에 떨어지게 됐죠. 가진 재산을 거의 다 털어 막는다고 막아봤지만 갚아야 할 돈이 아직 한참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했던 우리는 여유가 있던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형님께서는 흔쾌히 도움을 주셨죠. 그 금전적 도움을 받았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형님 입장에서는 시댁 가족들 모두가 자신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전보다 더 거릴 것 없이 행동하기 시작했죠. 어머님과 저희 가족들 모두를 자신을 떠받드는 하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형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혼을 하거든? 나랑 인연이 좀 오래된 간호사라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작게 축하 파티 좀 해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랑 동서가 음식 좀 준비해놔. 네? 어머님과 제가요? 그래. 그럼 밥은 내가 준비할까? 두 사람이 나보다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별거 없어. 그냥 제사 음식이나 잔치상 차리듯이 하면 돼. 인원은 내가 확실해지면 연락 줄 건데 우선 한 12명 정도로 생각해놔. 같은 말을 해도 부탁조로 말을 하면 그나마 듣기라도 좋을 것을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 일처럼 말하는 형님의 말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도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죠. 이건 너무 사적인 일 같은데요. 동료분 축하를 해주고 싶으신 거면 꼭 집에서 하실 게 아니라 식당 자리 잡으시고 선물 주시는 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동서 내가 나조차고 이러는 것 같아? 이것도 결국에는 다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되는 일 아니야? 병원 사람들끼리 잘 지내야 병원도 잘 돌아가고 그래야 나도 월급 끊기는 일 없이 일하지.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데? 나 혼자 먹고 살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도 않아. 이게 다 시댁 식구들이 나만 바라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나 동서집이나 다들 내 도움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생각할 줄 알고 염치가 있으면 방금 전 같은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지. 형님이 도움받은 일 가지고 걸고 넘어지자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님과 제가 형님 댁으로 가서 하루 종일 음식만 하다가 와야 했죠. 그 일을 시작으로 형님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 저희에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소한 일에도 굳이 저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보니 마치 빌려간 돈의 이자를 받아가는 대신에 저희를 괴롭히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지시하는 일에 대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면 도움을 준 걸로 협박을 해오니 당장에 큰 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형님에게 끌려가게 됐죠. 나중에는 자기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가족들에게 짜증과 화를 냈지만 우리들 모두 속으로 화를 삼킬 뿐 형님에게 저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님이 화를 낼 때면 저희가 알아서 형님의 기분을 풀어주려 맞춰줘야 했죠. 화가 난 이유를 모르니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도 몰랐고 그때마다 저희는 형님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면 유일하게 이빠른 소리를 하는 가족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제 딸 정화였죠. 어머님, 청소를 매일 안 하세요? 더러워서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가 싫네. 왜 이렇게 더러운 건데요? 동서는 어머니 집 정리도 안 하고 뭐해? 그깟 일해서 얼마나 번다고 어머님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고? 연미야, 내가 잘못한 거다. 청소는 매일 하는데 어젯밤에 베란다에 있는 화분 가지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한다고 더러워진 것 같다. 둘째도 이제 막 왔는데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얼른 치우마. 더 큰 소리가 나기 전에 어머님께서 형님을 진정시키며 형님이 지적한 곳을 치우려 하셨어요. 그때 정화가 형님에게 말을 했죠. 발견하고 거슬리는 사람이 치우면 되는 걸 왜 할머니가 치우려고 하세요? 큰엄마, 그렇게 할머니 생각하시면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직접 치우세요. 왜 연세 드신 할머니께서 직접 움직이시게 만드세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방금 이 집에 도착해서 다 같이 먹을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저걸 볼 시간이 있겠어요? 먼저 도착해서 계속 TV나 보고 있는 큰엄마가 치워야죠. 그리고 흙도 아니고 겨우 먼지 조금인데 그걸 꼭 밥 먹기 직전인 지금 말하셔야겠어요? 어차피 저희 엄마가 가족들 일어나기 전에 청소 한번 하잖아요. 정화가 항상 옳은 말을 하니 형님이 딱히 더 할 말이 없었고 항상 얼굴이 붉어지기만 했죠. 그렇다고 정화에게 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하는 것처럼 협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꼭 그 일에 대한 화풀이를 저희에게 하고는 했죠. 동서가 정화를 아주 잘 키웠네. 어른도 어려워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은 곧잘 하잖아. 아니지. 제가 아직 자기 집 형편을 몰라서 그런가? 동서, 정화한테는 내가 동선의 집 도와준 거 말 아직 안 했어? 그래서 애가 낄 때 안 낄 때를 모르는 거야? 동서 돈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애 교육부터 먼저 가르쳐. 내가 동서 딸한테 이런 소리나 듣자고 이자도 안 받고 큰 돈 빌려준 거 아니잖아. 꼭 그렇게 딸 정화가 보는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더 자신과 우리들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일일이 짚어가면서 말이에요. 형님은 딸 앞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저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정화를 보며 즐거워했죠. 거기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꼭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정화가 형님의 심기를 건드린 후에는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해야 하기도 했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무시도 당해야 했죠. 자신이 한 말로 인해 형님에게 가족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아는 정화는 항상 자신의 탓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네가 왜 미안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너희 큰엄마가 억지 쓰고 잘못한 거 맞아. 넌 옳은 소리 한 거야. 그래도 나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가족들이 화풀이를 당하잖아요. 저도 참으려고 했는데 큰엄마가 하는 말 듣고 있으면 화가 나서 그만. 괜찮아. 네가 그렇게 우리 대신해서 큰엄마한테 이빠른 소리 말해주면 속도 좀 풀려.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정화 너한테 미안하지. 항상 못난 모습 보여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왜 엄마 아빠가 큰엄마한테 가만히 계시는지 알아요. 얼른 제가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 벌 거예요. 그래서 큰엄마가 빌려준 돈 다 갚고 다시는 우리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도록 할게요. 제가 딸에게 더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형님과의 대립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물론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행동과 말로 인해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 어떻게든 참아내고 있었죠. 저도 참고 있는 정화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형님과는 마주치지 않게 해주려 일부러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온 가족이 형님 댁으로 모여야만 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형님이 작성하신 논문이 학술지에 올라가게 됐다며 자축하는 의미로 자리를 만든 거죠. 얼마나 신이 난 건지 평소대로라면 분명히 저와 어머님께 음식을 대신 만들어 달라고 시켰을 텐데 그때는 형님 혼자서 요리를 하겠다고 난리였어요. 혼자서 집도 파티 분위기로 꾸며놓고 계속 콧노래를 부르며 가족들을 대했죠. 그렇다고 마음 편히 그날의 분위기를 즐긴 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해 우리를 괴롭힐지 몰랐으니까요. 거기다 정화도 억지로 그 자리에 있었기에 특히 저는 더 긴장을 하고 있었죠. 사실 정화는 집에 두고 오려고 했습니다. 괜히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고자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이 굳이 콕 집어서 정화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아이를 안 데려갔다가는 또 난리가 날 게 뻔해서 어쩔 수 없이 정화도 같이 오게 됐습니다. 이런 날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형님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온 가족들이 모여 온갖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앉아있는 가족들 모두 하나같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가족들 중 진심으로 밝게 웃고 있는 사람은 형님 한 명뿐이었죠. 나머지 가족들 모두는 입과 소리로만 웃고 있었을 뿐 그 위 얼굴 근육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또 형님이 기분이 나빠 짜증을 부릴지 몰랐으니까요. 맛있는 음식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다는 게 더 곤욕스러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혼자 신이 난 형님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보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것 같았죠. 그건 시댁 식구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이 불편한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형님은 오늘 만든 이 자리를 쉽게 끝내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늘어지게 자신의 자랑만 끊임없이 하고 있었죠. 점점 길어지는 자기 자랑에 가족들 하나 둘씩 지쳐가기 시작했고 다들 오래 앉아 있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딸 정화가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정화 너 어디 가려고 하니? 이제 막 중요한 부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좀 가려고요. 앉아. 어디서 어른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맘대로 일어나려고 해? 너 이런 이야기 돈 주고서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게 전부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야. 원래 우리 윤정이한테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걔가 지금 한국에 없으니까 특별히 선심 써서 여기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분위기 끊지 말고 앉아. 다 듣고 화장실 가. 지금까지 억지로 붙들려 있던 아이에게 한계가 온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오고 싶지 않은 자리기도 했고 쓸데없는 자기 자랑이니 짜증이 많이 났겠죠.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성질을 참고 있었지만 화장실까지 못 가게 하는 행동에 정화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허락받고 가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큰엄마 자랑 이야기 때문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또 잠잠하다 했더니 고세를 못 참고 성질을 부리네? 딸이 하는 말이 전부 맞았지만 괜히 큰 소리 나고 우리 가족들 들들 볶이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짜증이 잔뜩 나 있는 딸을 말렸고 나머지 가족들은 형님을 말리며 어떻게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죠. 첫째야, 그 정화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아까 보니까 네가 준비한 음식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더라고. 안 그래도 나도 오랜만에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화장실 좀 가고 싶었는데 잠깐 쉬면 안 되겠니? 그래 여보, 나도 좀 그런데 잠깐 쉬자. 그리고 내가 아까 재수 씨한테 들었는데 정화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더 짜증이 났나 봐. 오늘 당신이 주인공인 날인데 작은 일 가지고 기분 망쳐서 되겠어? 당신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겨줘. 다들 자신에게 붙어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자 기분이 조금 풀렸는지
형님은 선심을 쓰는 듯 기분이 풀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화야, 다음부터는 네 몸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을 하고 다음 상황을 말해. 알겠어? 네가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니? 얼른 화장실 가봐. 그런데 형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쨍그랑하며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짜증이 잔뜩 나있던 정화가 말 같지도 않은 형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장실을 가려다 실수로 물잔을 깨버린 거죠. 뭐야? 뭘 깨트린 거야? 어머! 너 지금 뭘 깨트린 줄 알아? 이게 얼음말 끝나기도 전에 움직이더니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딸에게 화를 내고 있는 형님을 제가 가로막았고 깨진 물잔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죠. 형님, 죄송해요. 제가 깨진 물잔은 보상할게요.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가려다 실수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동서, 이게 어떤 물건인 줄이나 알아? 이거 돈 준다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 아니라고. 이거 영국 브랜드 빈티지 모델이야. 돈 있다고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나도 몇 년을 기다려서 겨우 구한 물건이고 전 세계적으로 매물 구하기 힘든 거라고. 오늘 처음으로 찬장에서 꺼내서 쓴 건데 이걸 동서가 어떻게 구해? 그리고 이 잔 하나가 얼만 줄은 알아? 또다시 가족들이 들러붙어 길길이 열을 내고 있는 형님 비위도 맞춰보고 용서도 구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형님은 방금 있었던 일과 달리 이번에는 쉽게 진정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남편이 급히 인터넷으로 딸이 깬 물잔을 구해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봤지만 형님 말처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개인 물건조차 보이지 않았죠. 물건을 당장 구할 수가 없으니 우선 화가 나 있는 형님에게 비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님, 제가 깨트린 잔은 어떻게 해서든 꼭 구해볼게요. 그러니 진정하세요. 정화도 죄송하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잔 깨진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전현이 한 행동을 보라고. 좀 전에 예의 없이 구는 행동도 참고 넘어가 줬더니 또 곧바로 내 말 다 듣지도 않고 화장실 가려다 이 사단을 만든 거잖아. 동서는 못 봤어? 동서 딸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면서 걸어가는 거. 야, 너 이 상황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아까는 되바라지게 잘도 말대꾸 하더니 이번에는 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해? 형님, 쟤도 자기 한 잘못을 아니까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는데 이번에만 넘어가 주세요. 제가 오늘 깨진 물잔은 꼭 구해다 드릴게요. 즐거운 날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되면 오늘 형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이 자리 마무리가 엉망으로 되잖아요. 진정하세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사고를 쳐도 왜 하필 이런 날에 치는 거냐고!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참기는 하겠는데 쟤는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혼을 내줘야 하겠다고. 동서, 내가 쟤 정신 차리게 해도 되는 거지? 네?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냥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 정도는 애기들도 하잖아. 정화가 잘못을 한 건 맞으니 물건값을 변상하는 걸 제외하고도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말대로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기로 했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벌을 받듯이 형님이 하는 이야기를 억지로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자리가 계속 이어졌고 정화 역시 계속 벌을 받게 됐죠. 2시간이 지나도 벌이 계속 이어지자 가족들 모두 정화를 신경 쓰기 시작했고 형님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됐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벌을 서고 있는 정화를 더는 볼 수가 없었어요. 형님, 제가 정화는 집으로 데려가서 단단히 혼을 낼게요. 그러니 좀 봐주세요. 벌 서고 있는지도 벌써 2시간이 되어가는데. 동서, 내가 지금 쟤랑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
쟤 벌 받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짓에 대한 벌. 겨우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뭘 봐줘? 제가 오늘 같은 일은 2번 다시 없도록 알아듣게 교육시킬게요. 정말이에요. 아, 그래. 여보, 이제 그만하자. 동훈이랑 재수씨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정화도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듣는 나이잖아. 다들 왜 이래 정말? 또 내 기분 잡치려고 이러는 거야? 하루에 내 기분 몇 번이나 잡쳐야 만족을 하려고 이래? 제가 내 물잔 깬 화가 아직 덜 풀렸다고. 그래서 겨우 2시간 벌을 선 걸로는 안 되겠다는데 왜 제 3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잡소리 듣기 싫으니까 손은 내리게 해줄게. 근데 또다시 제 벌 서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다들 각오해. 그때는 여기 있는 가족들 전부 큰일 생길 줄 알아. 그렇게 또 4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형님도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억지로 다른 이야기들까지 끌고 와서 시간을 늘리는 것 같았어요. 정화가 2번 다시는 자신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는 듯 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무릎을 꿇은 지 6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으니 정화 상태가 좋을 리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화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주며 다리를 펴줬죠. 동서,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동서 보고 정화 쉬게 하라고 했어? 제발 정도껏 하세요. 그 물잔 얼마나 아끼시는 건지도 알겠고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애를 이렇게 잡을 일이에요?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드린다고 했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제가 꼭 똑같은 걸로 구해드릴게요.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몇 배를 더 쳐주더라도 드릴 테니 제발 그만하세요. 솔직히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잖아요. 정화가 평소 형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이러는 거 모를 것 같아요? 그러게 누가 그 잔 깨라고 했어? 근데 동서, 어따 대고 말을 그따위로 해? 쟤 하나로 부족해서 동서까지 기어오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첫째야, 이제 너도 그만해라. 둘째가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니? 너도 똑같이 자식 있는 입장인데 둘째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그래, 당신 그만해. 이번에는 당신이 너무 심했어. 뭐야? 다들 왜 이러는 건데? 갑자기 나 말고 다른 돈줄이라도 잡았어? 아니면 로또라도 됐나 보지? 다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더러워서 더는 형님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사채를 빌리든 주변 사람들 바짓가랑이를 잡고 구걸을 해서라도 도움을 준 돈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만방자한 형님에게 대들었죠. 형님이 준 돈 곧 갚을 테니까 사람 좀 그만 업신여겨요. 애초에 그 돈 빌리고 이렇게 더럽게 나올 줄 알았으면 도움 받지도 않았다고요. 내가 우리 집안이 빌린 돈 전부 다 갚아줄 테니까 그 주둥아리 그만 좀 나불대라고요. 확 꿰매기 전에. 뭐? 이게 정말 미쳤나? 야, 너 따위가 그 돈 바로 갚을 수 있어?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것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야, 네가 뭐로 그 돈을 다 갚을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어? 제가 막 나가자 형님 역시 어머니께서 계시는 앞에서 온 가족들을 무시하며 맞불을 놨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정화가 울면서 형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좀 우리 가족들 무시해요! 큰엄마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가족들을 괴롭혀요? 큰엄마, 제가 몰라서 참는 줄 아세요? 큰엄마가 얼마나 미친 짓 하고 다니는지 몰라서 당하고 있는 줄 아냐고요? 형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정화의 말에 가족들 모두 다음에 나올 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정화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죠. 저 싸가지 없는 년이 또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야, 네가 뭘 아는데? 니까짓 게 뭘 아냐고?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야. 그러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어디 끼어들어? 니 때문에 니 부모들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것까지 보고 싶어서 그래?
안 그래도 너는 네 부모 해결하고 혼내줄 테니까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허풍이요? 이걸 듣고도 허풍이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정화는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죠. 몇 초 뒤 그 녹음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족들 모두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에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딱 한 명, 형님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왔죠. 그리고 얼마 뒤 형님이 왜 그렇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참기 힘들어? 사람들 많은데 들키면 어쩌려고. 아이, 들켜봤자 병원 사람들밖에 더 있어. 들킨다고 해도 자기들 월급 주는 사람들한테 어쩔 건데. 아이, 그래도 조심은 해야지. 그건 그렇고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이번에 내가 바빠서 우리 데이트도 통 못했잖아. 아이, 이번 주 우리 와이프 영감탱이 생일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뭐야? 그러면 당신한테 축하는 언제 받아? 말로만 축하해주면 끝이야? 미안. 내가 다음 주에는 진짜 근사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그래, 여행 가는 건 어때? 도시 벗어나서 바람도 쐴 겸 또 당신 축하도 할 겸. 진짜? 그럼 나야 좋지. 우리 둘이 여행 가는 게 얼마만이야? 그러면 이번 주말 축하 못 해주는 건 용서해 주는 거다? 그럼 당신은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글쎄, 당신이랑 뜨거운 시간 보낼 생각만 해서 잘 모르겠네. 오랜만에 스트레스나 좀 풀까? 안 그래도 논문 때문에 쌓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는데. 어떻게 풀려고? 맨날 하는 거 하는 거지. 우리 집에 나 떠받드는 하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 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 괴롭히는 건 똑같은데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재밌는 거 있지? 그런데 고민이네. 그중에 말 안 듣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걸 불러서 혼을 내야 할지 아니면 나머지 것들만 불러서 스트레스를 풀지. 어린 년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거든. 괜히 기분 잡칠까봐 고민돼. 엄청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짐작해보아 형님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불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녹음 내용이었죠. 앞서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소리도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애정 행각을 하는 소리였죠. 하지만 확실한 불륜의 증거에도 형님은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거야? 내가 불륜이라도 하고 있다고? 거기에 나라는 증거 있니? 목소리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나라고 몰아가는 거야? 당황해서 그런지 그날 기억이 다 나질 않은가 봐요? 더 들려드릴까요? 뒤에 큰엄마가 확실하다는 대화 내용도 있는데 근데 앞에 녹음 내용보다 애정 행각이 더 길고 더러워서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끄는 건데 괜찮겠어요? 정화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형님은 그날의 기억이 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급히 정화를 불렀어요. 안 돼, 정화야. 제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은 안 돼.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형님의 말이 나오자 놀란 표정으로 있던 아주버님께서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에 사색이 된 형님은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아주버님에게 용서를 구했죠. 더 이상 안 된다고? 뭐야, 그럼 당신 정말 불륜 저질렀다는 소리야? 당신 미쳤어? 여보, 딱 한 번 실수했던 거야. 내가 이번 논문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때 잠깐 정신을 놔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내가 제정신에 당신과 윤정이 두고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것도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제정신 아니면 불륜 저질러도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집에서 시댁에서 왕처럼 구는데 당신이 스트레스 쌓아둘 일이 뭐가 있냐고! 당신이 내 가족들한테 별무시를 다해도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어. 말은 저렇게 틱틱거리고 싸가지 없게 행동해도 가족들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성격은 거지 같아도 윤정이 엄마로서는 잘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고. 내가 아무렇지 않아서 당신이랑 지금까지 산 줄 알아?
나도 한 달에 몇 번이고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했다고.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윤정이 보고 참으라고 하시니까 참고 있었어.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바람까지 펴? 이제 우리 집안으로 모자라서 이 세상 전부가 네 세상 같아? 네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 같냐고!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의도로 한 거 아니라고. 정말 실수일 뿐이야.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우리 시댁 식구들에게 잘못한 거 알겠어. 이번 일만 용서해주면 나 앞으로 정말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가 돼서 살아갈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우리 윤정이가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 윤정이를 위해서도 제발 용서해줘.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막힘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님께서도 지난 세월 형님에게 당한 울분을 토해내듯 한 소리 하셨죠. 시건방진년, 그걸 변명이라고 해? 윤정이를 그렇게 위하는 애가 그런 짓을 하고 다녀? 그러고도 네가 어미냐? 네 말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라면 너한테 스트레스 받는 우리는 그런 짓을 12번도 넘게 하게? 네가 며느리로서 도를 넘어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입 다물고 있었다. 솔직히 너에게 도움받은 게 있으니 고맙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게 죄다 싶어서 참기도 했는데 그보다 내 귀한 아들, 귀한 손녀 때문에 참은 적이 더 많았다. 네 말대로 그놈의 스트레스로 생긴 일이라면 우리한테 화풀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감히 우리 아들, 내 손녀에게 상처가 될 짓을 하고 다녀? 그리고 정화가 가지고 온 녹음의 내용을 더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어디 실수를 한 사람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더냐?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 짓거리지 말아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못된 며느리인 건 알아요. 앞으로도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을게요.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 아니,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하셔도 내 결정 변하지 않아.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윤정이한테도 이 사실 말해서 당신 절대 용서 못하게 할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당신에게 당한 사람들이야.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고. 어디 두고 봐. 당신 의사라는 직함 하나 믿고 항상 사람들 개무시하고 고개 뻣뻣하게 다녔는데 앞으로 숨어서 살게 해줄 테니까. 불륜 저지른 의사라고 내가 광고해 줄 거라고. 아주버님 입에서 이혼을 한다는 말과 딸 윤정이에게도 알리겠다는 말이 나오자 형님은 이성을 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동서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지? 동서는 착한 사람이잖아. 나 윤정이 없이는 안 돼. 그러니 동서가 내 편 좀 들어줘.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아까 아주버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형님 편 들어줄 사람 없어요. 형님이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솔직히 때려 죽인다고 해도 속이 안 풀리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도움받고 이런 취급 받을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받았다고. 맨날 자기만 잘나고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그런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편을 들어도 들만한 일이 있죠. 불륜녀 편을 왜 들어줘요? 방금 전 우리 정화한테 한 행동만 생각하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래도 아직은 형님이니까 참습니다. 그러니 내 다리 놔요. 정말 한 대 맞기 전에. 결국 이 집안에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형님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더 이상 형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며 짐을 챙긴 채 어머님 댁으로 가셨고 저희 가족들도 집으로 돌아갔죠. 그 이후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유학을 가 있던 윤정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며 형님을 외면하게 됐고요. 아마 이렇게만 끝이 났어도 윤정이를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형님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벌을 더 받게 됐죠. 형님은 이혼 소송으로 인해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용히 이혼을 하기 위해
아주버님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을 해주는 합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불륜의 상대인 상간남 측에서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며 결국 두 사람의 사이가 세상에 공개가 되어버린 거죠. 상간남의 배우자 측이 병원 앞에서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시위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형님이 병원을 그만두게 됐죠. 듣기로는 그분들께서 형님이 다니려는 병원을 따라다니며 근무를 하지 못하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일로 다시 병원 일을 하는데 꽤나 골치를 썩고 있다고 들었죠. 이혼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형님과 달리 우리 가족들 모두는 이전보다 몇 배는 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딱 한 명 있었던 불청객이 사라지자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만날 때마다 웃음소리만 들리게 됐죠. 사람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아주버님과 윤정이에게는 아직 형님 밀로 생긴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었지만 그건 우리 가족들이 곁에서 위로해준다면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힘든 시간 곁에 있어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니 두 사람 곁에서 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우리 가족 모두가 아주버님과 윤정이를 내일처럼 신경 써줬어요. 그 결과 두 사람도 그 일을 잘 극복하게 됐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여전히 잘 뭉치고 화합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잘 지내겠죠. 형님의 소식은 알 수가 없어 잘 모르지만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이유로 형님 곁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늙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연말과 연휴로 가족들과 모일 자리가 많으실 텐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